너 미쳤어. 화가 난다고 사람을 차로 받아. 자기 자식이지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것에 회장은 온몸이 부들거렸습니다. 아버지, 내가 과거에 그런 일까지 당했는데 이 정도도 못 쓰고 살아야 해요. 이 정도 돈도 아까워요. 그럼 왜 지금에서야 말하는 거냐? 왜 진작에 말하지 않았느냐? 말해서 뭐해요? 어차피 아버지는 새엄마 말만 믿으시잖아요. 저는 20년간 부동산 업계에 몸담으면서 수많은 부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비슷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성공에 취해 있거나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거나 아니면 부를 과시하는 데 급급한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재현 회장은 달랐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60대 중반에 그는 500억이 넘는 자산을 보유하고 매월 꼬박꼬박 4천만 원이 넘는 임대 수입으로 안전한 현금 흐름을 장만해 놓은 굳이 무슨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로운 노후가 준비되어 있는 분이었지요. 제 기준으로는 완벽한 성공을 이룬 인물이었습니다. 회장은 항상 단정한 양복을 입고 다녔고 말투는 차분했으며 행동 하나하나가 품격 있어 보였습니다. 가족은 없는 듯 보였지만 그것조차도 자유로운 독신 생활을 즐기는 여유로운 부자의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몇 년간 크고 작은 거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쌓인 친분 덕분에 가끔 술자리도 함께 했는데 술자리에서의 그의 모습은 평소와는 다르게 우울해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날 밤은 더욱 달랐습니다. 평소의 술자리 때보다 더 깊은 슬픔이 묻어나는 분위기였으며 술잔을 잡은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술을 마시는 속도도 평상시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억눌러온 무언가가 터져나올 것 같은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좀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는 술잔을 내려놓고 먼 곳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끔, 아주 가끔 이렇게 울컥울컥 한다네.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가득 배인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20년 묵은 독처럼 쓰라린 감정이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의 분위기에서 매우 아픈 과거에 품은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회장은 또 한 잔의 술을 비우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이 내 딸의 4번째 기일이라네. 내가 보낸 거나 다름없지. 난 어쩔 수 없었어. 세상에 아내와 딸의 기일이 같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 가족이 있었다는 것도 놀랐는데 무슨 사연이길래 아내와 딸을 같이 떠나보낸 것인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치 오래된 상처에서 피가 새어나오듯 천천히 실성한 듯이 흘러나왔습니다. 내 딸이 4살이었을 때 아내를 잃었어. 첫 마디부터 무거웠습니다. 사랑하던 첫 번째 아내를 잃은 슬픔을 이겨낼 시간도 없이 그는 사업의 성공으로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내야 했다고 했습니다. 어린 딸을 위해서라도 빨리 재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그는 2번째 인연을 만났습니다. 평소 믿고 의지하던 동업자의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착하고 단아한 외모만큼이나 고운 마음씨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회장은 그녀와 재혼을 하게 되었고 둘 사이에서 귀여운 아들 2을 더 얻으며 가정의 빈자리를 채웠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새 아내가 전처의 딸에게 보인 사랑이었습니다. 친자식처럼 애정을 쏟았고 2 아들들과 똑같이 사랑하고 열심히 키우려는 모습에 회장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시 안정되고 화목한 가정을 이뤘다고 굳게 믿으며 이게 행복이라고 느껴졌습니다. 회장은 오랜만에 찾아온 가정에
평화와 행복에 깊이 만족했습니다. 개인적인 행복뿐 아니라 사업에서도 승승장구했습니다. 잘 되던 기존 사업체를 좋은 금액에 매각한 그는 그 자본금을 토대로 꼬마 빌딩 투자로 종목을 바꾸었습니다. 그의 탁월한 안목은 빛을 발했고 시세보다 크게 저렴하지 않아도 위치가 좋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매입하고 감각적인 리모델링을 거쳐 엄청난 시세 차익으로 되팔았습니다. 마치 하늘이 도와주기라도 하듯 그의 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그는 급속도로 더욱 막대한 부를 쌓아 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성공한 사업, 넉넉한 부, 그야말로 인생의 황금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 뒤에는 시한폭탄이 똘똘 감겨 있었다는 것을 그때의 회장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던 어느 날이었네. 이 화목하던 가정의 첫 번째 금이 가는 사건이 발생했어. 회장의 목소리가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은 술잔을 꽉 움켜쥐고 있었고 얼굴은 급격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첫째 아들이 고등학생 시절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술잔을 입술에 댔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몇 번 반복했습니다. 마치 다음 말을 꺼내기가 두려운 듯 보였습니다. 한밤중 몰래 누나의 방에 들어가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 친누나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같이 자라온 자신의 누나에게 이성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지 짐작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전율이 제 등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가족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당시 대학생이던 첫째 딸은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녀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을지도 모른다고 그 당시의 회장은 생각했겠지요. 충격을 받은 아내는 두 아들을 데리고 급작스럽게 캐나다로 도피하듯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회장은 3년간 홀로 빈집을 지키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딸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미안함과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 끔찍한 사건을 덮는데 급급했던 자신의 선택이 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딸을 향한 미안함에 일도 줄이고 딸과 많은 시간을 보내려 하였지만 아버지 역할을 해본 적도 없고 방법도 몰랐기에 물질적으로나마 모든 것을 아낌없이 퍼주었습니다. 부족함 없이 넘치도록 넉넉하게 챙겨주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3년간 떨어져 지내던 가족은 다시 한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회장은 그때를 떠올리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난 왜 그랬을까?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 함께 사는 것과 화목함에 집착했을까? 외국 생활을 더 원했던 아내와 아들들이었으나 더 이상의 외로움이 싫었던 회장은 이 부분만은 결단코 단호했고 강제적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3년간의 헤어짐은 아내와 아들들과의 알 수 없는 벽이 더 두터워졌고 같이 있는 공기마저 불편해졌습니다. 회장은 한때 자신이 느꼈던 화목한 가정을 되돌리기 위해 더욱 호화로운 생활로 가족들의 소비 만족도를 높여주었습니다. 부유함을 넘어서는 소비는 우월감과 쾌감으로 인한 가족들의 웃음은 잠깐의 화목으로 보였습니다. 큰아들은 사업 자금과 동시에 고급 외제차를 요구했습니다. 아버지, 청담동에 레스토랑 하기 좋은 자리가 나와서 운영을 해보고 싶어요. 청담동 고급 식당 오너가 되려면 차도 조금 더 좋은 걸로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이미 한 차례 큰 사업을 말아먹은 아들이지만 회장은 별말 없이
사업 자금과 비싼 외제차를 사주었습니다. 큰 돈 들여 오픈한 식당을 운영도 제대로 안 하고 매일 만취해 아침에 들어오는 아들을 보며 뭔가 잘못되어 가고 않는 불안감을 느꼈지만 한때이겠거니 하고 애써 불안한 마음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던 새벽 경찰서에서 온 연락에 회장은 부랴부랴 경찰서로 향합니다. 헤어지자는 말에 우발적으로 술집에서 나오는 여자친구를 차로 들이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너 미쳤어. 화가 난다고 사람을 차로 받아. 자기 자식이지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것에 회장은 온몸이 부들거렸습니다. 아버지 저 감옥은 안 가게 해줄 거죠? 부탁해요. 이제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아내도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애 절대로 감옥 가는 일 없게 하라고 울며 불며 난리를 피웁니다. 애새끼가 저런 짓을 했는데 애미라는 사람이 지 새끼라고 그게 할 소리야. 콩밥을 먹어야 정신이라도 차리지. 막상 말은 저렇게 했지만 자식을 감옥에 보낼 수는 없었던 회장은 윗선과 피해자 측에 큰 돈을 들여 감옥은 면하게 했다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번째 음주 사고로 백주대낮에 초등학생을 친 첫째 아들을 회장은 더 이상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대놓고 남편을 외면하기 시작했으며 사치가 더욱 과감해지고 새벽 늦게 귀가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어떻게 놀고 온 건지 만취한 상태로 자기 머리에 팬티를 뒤집어 쓰고 들어오는 아내를 보고 기겁을 했다 합니다. 집만 보면 고통스럽고 한숨만 나오던 어느 날 우연히 딸의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상당히 많이 쓰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한 달에 2천만 원 이상은 쓰지 않았던 딸이 언제부턴가 달마다 4천이 넘는 돈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저 같은 일반인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한 달에 수천만 원씩 소비하려면 대체 어떻게 써야 하는지 생각만 해도 자괴감이 들 지경이었습니다. 소비가 좀 과한 게 아닌가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회장은 딸에게 연락해 씀씀이를 좀 줄여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아버지, 내가 과거에 그런 일까지 당했는데 이 정도도 못 쓰고 살아야 해요. 이 정도 돈도 아까워요. 딸의 목소리는 격앙되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분노 장애가 있는 사람처럼 펄펄 뛰며 거세게 반발했다고 회장은 말했습니다. 그 돈이 마치 자신의 당연한 권리라고 믿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과거의 그 끔찍한 사건을 방패막이로 사용하며 무제한적인 소비를 정당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장은 과거의 그 끔찍한 사건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결국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어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이 또다시 딸에게 무슨 상처를 줄까봐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마흔이 다 되어가는 자식들이었지만 그 누구도 변변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회장의 카드로만 살고 있었습니다. 자식 농사를 잘못했구나 하는 씁쓸함과 한숨이 밀려왔다고 회장은 말했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자신의 부가 가족들의 허영과 무책임으로 흘러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 회장의 존재란 곧 돈이었습니다. 사랑이나 정이 아닌 물질적 만족만이 그들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회장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결국 내 손으로 자식들을 돈의 노예로 만들어버렸구나. 좋은 가정을 꾸리고 자식들을 유복하게 키우기 위해 한눈 팔지 않고 쉼없이 달려왔는데 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가정이 이렇게까지 된 걸까? 단 하나도 멀쩡한 게 없는 가족들을 보며 그는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둘째 아들 얘기는 없어서 그나마 둘째가 말썽을 안 부리나 보다 했더니 둘째 아들은 일찍부터 약쟁이라 형보다 한참 먼저 감옥에 있어서 말썽 부릴 일이 없다 하네요. 얘기를 듣던 저는 어떻게 저렇게도 아내복 자식복도 없으실지 겉으로는 완벽하고 풍요로워 보이셨던 회장님이 참으로 박복하다 느껴졌습니다. 속으로는 누구보다 깊은 고통과 외로움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일과 성공을 쫓느라 가족들과 함께한 시간들이 거의 없었고 아버지, 남편의 존재를 평범한 가족들과는 다르게 느끼는 것일 거라고 회장은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마저 공허하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시간이 흘러 어느 겨울날 회장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여느 때처럼 산책을 하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크게 넘어진 것입니다. 그 충격으로 결국 뇌출혈로 이어져 큰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병실에 입원을 했지만 딸과 아내는 병간호는커녕 병문안도 오지 않았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경험은 회장에게 그래도 혹시라도 불의의 사고로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는 재산 분배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쨌거나 그래도 자기 핏줄이고 자식들인데 먹고 살기는 해야 한다 생각했다니 그 아량이 참으로 대단하다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평생 짊어진 죄책감과 미안함으로 첫째 딸에게 가장 많은 몫을 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내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며 재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그렇게까지 펑펑 쓰게 해주셨으면서 재산을 딸에게 절반이나 주신다니 얘 아들들은 뭐 먹고 살라고요? 회장은 놀랐습니다. 무언가 알 수 없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배신감이 회장의 가슴을 치고 올라왔습니다. 내 돈을 펑펑 쓰기나 하던 사람이 재산 문제에 관여까지 해! 아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회장은 자신의 결심을 굳건히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는 직접 첫째 딸을 찾아가 자신의 뜻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너에게 가장 많은 재산을 배분할 것이다. 그러니 제발 현명하게 잘 쓰고 내가 없는 후에도 노후를 잘 준비해라. 하지만 딸의 반응은 회장의 기대를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를 또 한 번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렸습니다. 애들 나눠줄 재산은 됐고 새엄마 나눠줄 재산은 저에게 주세요. 딸의 뻔뻔함과 예절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모습에 회장은 이제 지칠 기색도 없었다 합니다. 새엄마 줄 재산은 왜 달라는 거냐고 묻자 딸은 망설임 없이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새엄마한테는 몰래 만나는 남자가 있어요. 딸이 던진 이 한마디는 회장의 세계를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아내의 외도도 외도지만 저렇게 태연하게 얘기하는 딸의 태도가 더 충격이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태연하게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회장은 딸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당연하죠.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나요? 아버지는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그 재산을 나눠주려고 하는 거예요. 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아버지를 보는 것처럼 회장은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내 딸이 맞나? 언제부터 알고 있었느냐? 꽤 오래됐죠. 근데 말해봤자 아버지가 믿으셨을까요? 새엄마는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착한 척하는데. 딸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연민도, 동정도, 심지어 미안함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 왜 지금에서야 말하는 거냐? 왜 진작에 말하지 않았느냐?
말해서 뭐해요? 어차피 아버지는 새엄마 말만 믿으시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전 상관없었거든요. 새엄마가 바람을 피우든 말든 제가 돈을 받아 쓰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회장은 딸의 말을 들으며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정말 자신이 평생 미안해하며 죄책감에 시달리며 키운 딸의 모습인가요? 돈만 받을 수 있다면 아버지가 배신당하는 것쯤은 아무렇지 않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라는 아이는 대체 뭐냐?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요? 저는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아버지처럼 순진하게 살지 않거든요. 어차피 새엄마도 아버지 돈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에요.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정말 믿으세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회장의 심장을 찢어놓았습니다. 아무튼 새엄마 재산은 제가 받을 거예요. 그 여자한테 줄 이유가 없잖아요. 딸은 마치 이미 결정된 일인 양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장은 이런 딸을 보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키운 건가? 이런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그래도 아내의 불륜만큼은 정말 아니길 바라면서 확실한 사실 확인을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해 아내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의 끈을 붙잡고 싶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딸이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딸의 말이 사실임을 여실히 증명해 주었습니다. 아내에게 정말로 내연남이 있었고 그 내연남은 분당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주소였습니다. 그 주소는 다름 아닌 회장이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아내에게 선물한 아파트였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이 아내의 불륜을 위한 보금자리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노와 혼란에 휩싸인 회장은 망설임 없이 그 아파트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20년 전 아내의 기뻐하는 얼굴을 떠올리며 정성스럽게 골랐던 그 아파트를 이제는 배신의 현장이 되어버린 그곳을 회장은 아파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빨리 뛰었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기도했습니다. 제발 딸의 말이 거짓이기를, 제발 자신이 잘못 알고 있기를, 제발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하지만 현관문이 열리면서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내보다 10살은 젊어 보이는 남자와 손을 잡고 있는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그 아이는 고등학생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 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는 소리가 회장의 귀에 들렸습니다. 이건 또 무슨 일인가? 회장은 자신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련이 인생 내내 연속으로 닥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전생에 나라라도 팔아먹었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냥 이 모든 것이 이번 인생 자체가 꿈이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사설 탐정을 통해 알아낸 바에 따르면 그 여고생은 역시 아내와 내연남 사이의 딸이었습니다. 역시 또 충격적인 것은 시기였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난 시기는 아내가 두 아들들과 캐나다 유학 3년 시기와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아내는 너무 오래전부터 그 사이 좋던 시절부터도 이중 생활을 해오고 있었던 거죠. 아내가 두 아들들과 캐나다에서 3년을 보내는 동안 회장이 홀로 남아 딸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외로움과 싸우던 그 긴 시간을 아내는 젊은 남자와의 불륜으로 자기의 희생을 어리석은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아내를 그리워하며 외롭게 보낸 그 3년이 아내에게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황금 같은 시간이었고, 자신이 가족의 재결합을 위해 애쓰고 있을 때 아내는 이미 다른 남자와 가정을 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아들들도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친아버지인 회장에게는 아무 말 없이 숨기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 돌아온 후에도 아버지에게 단 한마디의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공모라도 한 듯이 회장의 분노는 더 이상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첫째 딸뿐만 아니라 두 아들들까지, 심지어 아내까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키고 사랑했던 가족 중 그 누구도 자신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누구 하나 나를 위한 가족은 없었구나. 회장은 절규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가정이 실은 모두의 배신과 거짓으로 이루어진 허상이었다는 잔인한 진실을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은 사랑해야 할 가족이 아니라 단지 돈을 제공하는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회장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느꼈던 분노, 절망, 배신감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차가운 결의로 변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니고 내 돈이 가장이었어. 이 깨달음은 그에게 묘한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가족에 대한 사랑과 의무감 때문에 괴로워했던 자신이 바보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돈이 없어야 뼈저리게 후회하며 살아갈 종족들 같으니라고. 심지어는 사료만 줘도 감사하다고 살갑게 꼬리치는 개만도 못한 것들. 회장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정신을 겨우 추스른 회장은 이혼이나 호적 정리 같은 평범한 복수 따위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너무 뻔하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여전히 재산의 일부를 남겨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훨씬 더 어려운 방법이지만 근본적이고 완전한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모든 흔적을 없애기로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기생하던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 그들이 기생하며 살아갈 숙주인 나를 사라지게 만드는 것. 회장의 계획은 차분하고 냉철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체스를 두듯 한 수 한 수를 신중하게 계산했습니다. 20년 넘게 부동산 업계에서 쌓은 노하우와 인맥,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이 전혀 모르는 재산 관리 시스템을 활용했습니다. 유일하게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 분당 아파트만 되찾으면 나머지는 어려울 게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아내나 자식이나 돈만 펑펑 쓸 줄 알았지. 얼마나 무능하고 멍청하게 키웠으면 내 앞으로 명의 줘라 뭐하라 그런 애들은 없었다는 게 더 한심했습니다. 단 한 푼도 그들에게 남겨주지 않을 것입니다. 회장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분당 아파트 말인데 괜찮은 매수자가 나타났어. 매수자요? 갑자기 왜요? 시세보다 30% 높은 가격을 제시했거든. 이 기회에 팔고 더 좋은 곳으로 옮겨주려고 해. 강남 쪽에 괜찮은 펜트하우스를 받았는데 어때? 아내의 목소리가 간만에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얼마나 좋은데요? 직접 보면 알 거야. 일단 분당 아파트부터 처리하자. 다음 주에 계약하면 될 것 같은데. 남편의 카드로 편하게 돈만 써오며 살아온 아내라 순진하기만 합니다. 더구나 더 좋은 집으로 옮긴다는 말에 첫째 아들 감옥 들어간 뒤 처음으로 웃는 아내였습니다. 알겠어요. 당신이 알아서 해주세요. 저 모임 중이라 끊을게요. 다음날 회장은 아내의 전화벨에 놀랍니다. 아내가 먼저 핸드폰으로 연락 오는 건 15년 만입니다. 웬일이지? 먼저 연락을 다 하고 혹시 내가 알아낸 걸 눈치챈 건가? 설마 딸아이가?
둘이 서로 매우 불편한 사이가 되어버린 지 오래였기에 딸에게 입단속을 시킬 일이 없었던 회장은 실수했나 긴장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그래 무슨 일이야? 자네가 먼저 연락을 다 하고. 세상 물정은 일도 모르는 무능한 가족들이라고만 생각해서 너무 방심했구나 생각이 드니 살짝 긴장이 됐습니다. 여보, 어제 당신이 새 아파트 사준다고 했잖아요? 응, 그랬지. 아파트 사주는 거 강남 쪽에 말고 서울 숲 쪽으로 사줘요. 앞으로 그쪽이 좋아진다네요. 그리고 어제 모임에서 여보, 전화 때문에 어쩌다 얘기가 나왔지만 내 명의로 아파트 한 채뿐인 사람은 나밖에 없더라고요. 다들 땅부터 상가, 오피스텔 그런 거 남편들이 여채씩은 해줬더라. 그리고 저번 주에 당신이 재산 정리 얘기 나와서 말인데 곧 차분히 다시 얘기 잘 나눠보자고요. 알았죠? 하늘이 내게 가족을 확실히 정리하라고 이렇게 질려버릴 순간까지 만들어줬나 봅니다. 자네 그런 목소리로 살갑게 여보라고 한 지가 몇 년 만인지는 아나. 나 저번 달에 뇌출혈로 입원해 있는 동안 수술하고 팔도 안 올라갈 때 와서 밥이라도 한술 떠먹여 주기라도 했고. 으이그 알았어요. 내 앞으로 잘할게. 아내는 민망하다는 듯 앞으로 잘하겠다며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저 돈, 그놈의 돈! 회장은 다시 냉정하게 정신을 가다듬고 아내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신속히 정리했습니다. 전주에 있는 건물을 정리하러 내려가는 중 그래도 군산 교도소에 있는 아들 녀석을 마지막으로 얼굴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면회를 갔습니다. 교도소에서 밥을 잘 주나 봅니다. 약을 안 처먹으니 살이 붙은 건가 싶기도 하고 삐쩍 꼬라말랐던 녀석이 덩치가 제법 든든해졌습니다. 왜 오셔서 영감? 지 잘못으로 감옥 온 줄 모르고 회장이 감옥에 넣었다고 생각하는 무례하고 무지한 녀석입니다. 돈으로 잘 처리해줬으면 자기가 여기 와서 이렇게 답답하게 살고 있지 않다고 분노만 내뱉는 아들을 보며 봤으니 됐다. 나중에 나오면 평범하게 열심히 살길 바란다. 일어나는 회장의 뒤통수에 아들이 소리칩니다. 평범! 당신 딸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내가 평범하게 살 수 있겠어? 이 말버러지 같은 놈! 지 누나한테 그런 짓을 한 새끼가 입에서 쳐뱉을 말이냐? 내가 아니라고! 네 딸이 그런 거라고! 이어서 들은 아들의 말에 회장은 실성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미 그 일이 터지기 1년 전부터 딸은 취해서 새벽에 들어오면 아들 방으로 들어가 아들을 유혹했다 합니다. 처음엔 말리고 거절했지만 어디 한참 성육이 알게 될 나이의 사내 녀석이 별 수 있나요? 결국엔 수시로 들락거리게 되고 아이들 방은 2층이라 밝혀지는 게 오래 걸린 것일 뿐이었습니다. 더 충격인 건 딸년이 둘째 아들과도 일이 있었을 거란 말이었습니다. 네 엄마와 외국 생활할 때 바람난 걸 왜 감췄냐고 따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회장은 올라오며 대체 어떻게 나에겐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족과 고통의 삶뿐인지 신이 원망스럽더랍니다.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신은 나에게 수많은 돈을 준 대신에 삶의 고통도 같이 준 게야. 난 그렇게밖에 결론이 안 나더라고. 아들에게 들은 얘기를 딸에게 묻자 처음엔 좀 당황하는가 싶더니 이내 뻔뻔한 얼굴로 외로워서 그랬답니다. 외로워서요. 게다가 집에서 나와서 살고 싶어서 일찍 걸려야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렸다는 겁니다. 이게 제정신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온 집안을 쑥대밭을 만든 시작점이 항상 그 시작점으로 안쓰럽게 불쌍했던 이 녀석이 시작했던 일이라니. 회장은 울면서 딸을 와락 껴안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네 엄마가 너의 이런 모습을 모르고 일찍 가서 천만다행이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딸을 두고 돌아섰습니다. 빨리, 조금이라도 빨리 그들의 고통을 목격하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회장의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알고 있을 만한 오피스텔, 상가 건물, 토지 등 눈에 보이는 모든 자산들을 빠르게 현금화했습니다. 20년 넘게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세금 절약과 리스크 분산을 위해 만들어둔 페이퍼 컴퍼니들과 해외 계좌 등 카드만 긁어대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가족들이 이런 걸 알 리가 없지요. 회장은 현금화시킨 자금을 모두 비밀 계좌들로 이동시키고 새 신분을 살기 위한 준비를 빠르게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딸이 거주하는 시세 20억의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15억에 급매하고 자신이 꾸린 이 가족과의 저주스러운 추억의 집마저 미련 없이 빠르게 급매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어느 날 아침, 그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완전히 가족들에게서 사라졌습니다. 가족들이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그가 사라진 지 한 달 정도 지난 후였습니다. 카드가 막히는 상황이 와서야 아내와 딸은 심각해졌습니다. 전화는 불통이었고 회장의 회사를 가보니 회사는 빈 사무실이었습니다. 어딜 가든 카드만 긁으면 다 되던 생활은 이젠 아무것도 되지가 않았습니다. 아내와 딸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공포의 시작. 신용카드는 모두 정지되었고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긁을 수가 없습니다. 짝이라도 한 듯 아내와 딸은 각자 자기의 집에서 바로 나가야 되는 상황까지 동시에 터집니다. 아내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집이 왜 다른 사람 거야? 딸은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월세로 전환되었고 세입자가 들어와야 되니 보름 뒤까지 나가달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잠깐 혼내주려고 그러는 거라고, 곧 다시 와서 다 해결해 줄 거라고. 회장이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지고 증발해버린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전혀 없는 그들은 공포와 패닉 그 자체였습니다. 40에 가까운 나이에도 일을 해본 적이 없는 딸, 그리고 35년을 회장의 품에서 살아온 아내, 아직은 감옥에 있지만 출소하면 오히려 감옥이 더 나았을지도 모를 두 아들. 그동안 회장의 카드로만 살아온 그들에게 어떤 앞날이 펼쳐졌을지 안 봐도 눈에 선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아빠한테 더 잘할 걸. 딸은 아주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지요. 아내의 상황은 더욱 참담했습니다. 자신의 비밀이 발각된 것도 모르는 채 영문도 모르고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에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절망이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회장의 재산이 모두 증발했다는 걸 알게 된 내연남은 홀연히 떠나버렸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감옥에 있는 두 아들들도 엄마를 원망했습니다. 출소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 그들은 뒤늦게 후회만 할 뿐이었겠죠. 벌써 10년 전 이야기네. 회장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 그게 자네였을 뿐이야. 그는 잠깐 침묵한 후 계속했습니다. 딸아이가 4년 전에 지 어미의 길날 따라간 걸 알게 됐을 때도 딱히 슬프지가 않더군.
어떠한 감정들을 겪어왔길래 그래도 자기 딸의 죽음 앞에서 초연할 수 있는지 매우 놀랐습니다. 다음 생이라는 게 있다면 가난해도 좋으니 꼭 서로를 죽도록 사랑하는 가족을 꾸려보는 게 소원이야. 정말이야. 그거 하나면 돼. 정말 그거 하나면 돼. 그렇게 술자리는 끝이 났고 몇 달이 지나서야 회장은 한국을 떠났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한국을 떠나기 전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과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돈이 정말 많으면 좋겠다고, 행복하겠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닐 텐데요. 저 회장님의 과거를 들었을 때 돈은 행복과 고통을 같이 동반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셨나요? 다음 사연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만나요.